65번입니다. 흙막이 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하고 전면에 굴착 부분을 남겨두어 흙의 중량으로 대항하게 하거나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흙막이 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하고 전면에 굴착 부분을 남겨둔다. 어디서 나오는 대책이죠? 히빙과 보일링에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굴착 부분을 남겨둔다. 자, 굴착을 할 때 이 부분을 남겨두고 굴착을 해라. 남겨두고 굴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다 파버리면 요 흙에 의해서 여가 밀려 나오니 여기에 있는 흙을 남겨둬 가지고 저항을 하게끔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쉽게 흙이 밀려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 뭐였습니까? 히빙이었죠. 자, 히빙은 무슨 집안? 점토 집안이었고요. 사질토 집안일 때는 지하 수위가 높아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물이 나오는 것은 흙막이 벽을 깊게 박아서 흐름을 차단해라 그랬고 펌프를 사용을 해서 우물을 만들어서 물을 계속 뽑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 배수공으로 지하 수위를 빨리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보일링이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히빙과 관련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히빙 중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빙과 보일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지 될 부분입니다. 히빙 66번 보일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 수위가 원인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지하 수위가 높은 모래지반 맞죠? 굴착할 때 발생하는 현상 맞습니다. 보일링 현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기간 중 지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지하 수위를 저하시켜야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까? 저하시켜야죠. 배수공을 설치해서 배수로를 빨리 만들어서 지하에 있는 지하를 배수할 수 있는 배수로를 빨리 만들어라. 저하라고 해야죠. 이번에 틀렸습니다.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흙막이 보는 지지력이 저하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보일링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히빙과 보일링은 흙막이 벽의 지지력을 감소시킵니다. 아랫부분의 토사가 수압을 받아 굴착한 곳으로 밀려나와 굴착 부분을 다시 메우는 현상이다. 그래서 보일링 현상이 일어나면 물과 모래 입자가 계속 분출이 되기 때문에 다시 메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확실하게 틀린 거 몇 번입니까? 2번이 가장 틀린 내용이다. 자, 보일링과 히빙을 알고 있으면 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일링 현상, 사질 지반, 모래 지반 굴착할 때 수위의 압력 차이에 굴착면에서 물과 모래 입자가 분출된다. 웰 포인트 공법을 적용해라. 펌프 갖고 뽑아내는 것을 웰 포인트라고 이야기했고 배수공 등을 설치해서 수위를 낮춰라. 흙막이 벽을 불투수층까지 깊게 박아서 지하수의 수위 차이에 의한 흐름을 차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67번입니다. 점토 지반의 치마 및 안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반 개량 탈수 공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무슨 지반이라겠어요? 점토 지반의 개량 탈수 공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보면 탈수니까 일단은 드레인 들어간 건 다 맞는 말이죠. 샌드 드레인 공법, 페이퍼 드레인 공법, 팩 드레인 공법, 생석회 말뚝 공법 다 물 빼는 거예요. 페이퍼 드레인 나와 있죠. 생석회 다 물 빼는 거예요. 진동 공법 우리가 사질 지반을 개량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주로 뭘 썼습니까? 진동을 사용을 했죠. 폭파 다진 공법, 진동, 전기 충격 공법 이런 것들이 다 진동을 이용하는 공법이었죠. 그래서 사질 지반의 개량 공법에 진동을 이용하는 공법이 폭파 다진 공법. 전기 충격 공법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게 다 뭘 이용한 거다? 진동을 이용하는 공법입니다. 점토 지반에다가는 진동으로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사질 지반에다가만 진동을 이용해서 지반의 개량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점토 지반 개량 공법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된다 그랬죠. 실기시험 때는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치환 공법, 프리로딩, 생석회 말뚝 공법도 방금 나왔었죠. 생석회 말뚝 공법. 자, 생석회 말뚝, 생석회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물이 있으면 물과 반응을 하죠. 물을 흡수를 합니다. 물을 흡수를 한과 동시에 발열 반응을 합니다. 열을 내고요. 이 열을 낸과 동시에 팽창을 하고
고결됩니다. 팽창 고결이 돼요. 그래서 이 생석회를 점토 집안에다가 생석회를 형성을 해주잖아요. 주변에 있는 빠지지 않는 잘 빠지지 않는 물들이 생석회하고 만나서 얘가 최적이 팽창되면서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니까 뭐로도 쓸 수 있겠어요? 기둥으로도 쓸 수 있겠죠. 기둥으로도 써서 하중을 지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생석회 말뚝공법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점토지방 계량공법입니다. 생석회 말뚝공법. 예. 점토지방 계량공법에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여기 나오는 공법들이라도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한. 68번 터널 작업에 있어서 자동 경보장치가 설치됐다. 이 자동 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에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될 내용이 뭐냐. 점검 사항을 물어본 겁니다. 자동 경보 장치의 점검 사항 물어본 거예요. 그럼 자동 경보 장치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터널 굴착을 할 때 천연가스 같은 위험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스가 발생이 되면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스가 발생이 된 것을 얘가 감지를 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얘가 가스가 나오면 바로 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폭발 하한계의 25%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자, 가스를 탐지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 여기서 말하는 경보장치는 가연성 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연성 가스일 때 경보장치는 하한계 값에 몇 퍼센트요? 25% 값에서 하한계의 25% 이하에서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한계에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도달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경보를 울려서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는 건데 하한계에 울려버리면 이제 스파크만 일어나면 폭발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한계의 25% 이하에서 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측정이 돼야 됩니까? 가스가 감지됐을 때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검지부가 있어야 되고 경보도 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자동 경보장치의 구성 요소라고도 부릅니다. 계기, 검지부, 경보장치를 자동 경보장치에 뭐라고 부른다?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환기 또는 조명시설의 이상 유무는 자동 경보장치하고 얘하고 상관이 없어요. 별도의 이야기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동 경보장치 뭐로 되어 있다? 계기, 검지부, 경보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점검사항도 이 세 가지를 점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계기, 검지부, 경보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69번입니다.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이라는 게 떨어질 안반 이 말이에요. 터널을 굴착하다 보면 안반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질 수 있는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은 떨쳐버리는 게 좋다. 떨쳐내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록볼트나 쇼크리트나 이런 것들로 또는 지보공이나 이런 것들로 그 안반을 지지를 시켜야죠. 안 떨어지게. 그런 조치를 해야죠. 자, 터널 지보공으로 지지한다. 맞습니다. 록볼트로 이 떨어질 안반에 볼트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록볼트. 없애버리는 겁니다. 미리 떨쳐서 제거해버리자. 맞는 말이죠. 산소 측정하고 낙반하고는 관련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산소 측정과는 거리가 멀다. 자,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 쇼크리트 타설하는 거 이것도 포함을 합니다. 낙반에 위험이 있으면 쇼크리트를 타설해서 그 안반이 떨어지는 것을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굳혀버리면 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쇼크리트라고 부릅니다. 터널을 굴착하게 되면 울퉁불퉁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안반이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여기다 콘크리트를 쌓아요. 싸가지고 이 콘크리트가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 안반이 떨어질 염려가 줄어들죠? 이것을 쇼크리트, 콘크리트 쏜다 그래서 숏크리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70번.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립도에 명시할 사항, 조립도, 이 조립도라는 게 이제 몇 번 나왔었죠. 이 조립도라는 것이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부재하고 부재를 어떻게 연결하는 것에 이음이나 또는 접속 또는 부착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규격이 나와야 되죠. 단면의 크기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야지 조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음 방법 나와 있습니다. 단면의 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재료의 재질이 뭔가도
소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처, 4번은 구입처는 구입이 돼갖고 있으니까 조립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구입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질, 이음 방법, 단면, 규격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부재의 연결부의 이음, 부착, 방법 등을 상세히 나타낸 도면이지 구입처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번이 뭡니다? 71번 터널 공사의 전기 발파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충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 저항 시험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30m도 우리는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화는 충분한 허용량을 갖는 발파기를 사용하고 규정된 스위치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발파 후 발파기와 발파 모선의 연결을 유지한 채 그 단부를 절연시킨다. 자, 요거 유지한 채라는 게 잘못됐어요. 발파기와 발파 모선을 분리하고 이렇게 해야죠. 안전을 위해서. 점화는 선임된 발파 책임자가 행하고 발파기의 핸들을 점화할 때 이외에는 시건장치를 하거나 모선을 분리시켜야 하며 발파 책임자의 엄중한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화약류 관리기사라는 사람이 있죠. 기사 자격증이가 화약류 관리기사. 이 사람이 발파 기사입니다. 관리기사. 또 관리산업기사 이렇게 있는데 이 화약류 관리기사나 산업기사가 경찰청에서 화약류를 수령도 하고 현장에서 화약류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화약류 관리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발파 모선을 점하기 위해서 떼어서 그 끝을 단락시켜 놓은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 내관인 경우에는 몇 분 지나고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장전 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 내관 외의 경우는 15분이었죠. 전기 내관이 아닌 경우에는 15분이 기준이었고 전기 내관은 5분이었습니다. 요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2번입니다. 지표면에서 소정의 위치까지 파내려 간 후 구조물을 축조하고 대매운 후 지표면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법이 뭐냐. 자, 지표면이 있는데요. 소정 위치까지 파고 내려가요. 파고 내려가서 구조물을 축조하고 어떤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구조물을 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팠던 흙을 다시 메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메워서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법이 뭐냐. 자, 여기에 나툰 공법이 발파 공법입니다. 자, 발파는 지표면에서 굴착을 합니까? 아니면 발파를 하면서 터널을 만들어 갑니까? 발파하면서 계속 긁어내면서 발파하고 긁어내고 발파하고 긁어내고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터널을 쭉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을 굴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발파 공법이고요. 나툰 공법이 발파 공법이에요. 발파는 어쩔 때 한다고요? 집안이 뭐로 되어 있을 때? 안반으로 되어 있을 때 발파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개착식 터널 공법, 개착식 터널 공법. 자, 개착식이라는 것은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터널을 형성하는데 우에서부터 파서 터널을 형성하고 터널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흙을 덮어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한다. 이걸 개착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TBM, 터널 보링 머신입니다. 터널 보링 머신, 앞에 한번 이야기했죠? 터널을 뚫는 기계입니다. 쉴드처럼 터널 뚫는 기계가 쭉 한번 지나가 버리면 터널 만들어지는 공법입니다. 그것을 TBM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침매 공법. 침매란 말은 침하시켜서 매설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침매 공법. 주로 해상, 바닷가에서 실시하는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침매 공법. 이런 형태입니다. 자, 침매 공법은 이렇게 외부에서, 지상에서 제작된 함을 예인선을 통해서 들고 와서 이동을 시켜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지하에다가 만들어 놓은 터널, 이런 것을 침매 터널, 침매 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 굴착이 아니죠. 수중에서 만들어내는 굴착 공법의 하나입니다. 터널, 수중에서 만들어주는 터널 공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중에서 시행되는 터널 공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매 공법. 자, 네 번째, 이제 거푸집 관련된 겁니다. 73번. 콘크리트 타설용 거푸집에 작용하는 외력 중 연직 방향 하중이 아닌 것은. 자,
거푸집에 작용하는 외력에는 자, 연직방향 하중도 있고요. 횡하중이라고도 하고 또 수평하중이라고도 부르는 하중도 있습니다. 또 특수하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기타 하중이라는 것도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연직방향 하중의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에서 누르는 하중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작업 하중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작업 하중, 작업자 중량. 또 뭐 들어갑니까? 철근이 올라가죠. 철근 중량, 거푸집도 있죠.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되죠. 콘크리트 중량.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작용합니까? 다 위에서 누르잖아요. 다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직방향 하중이라고 하고 거푸집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 대표적인 게. 풍하중. 그 다음에 뭐 또 있냐면 콘크리트 측압. 콘크리트 측압. 측방향 하중도 횡하중에 해당이 됩니다. 콘크리트 측압 기억하시죠? 거푸집에 콘크리트 부으면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측압이라고 했죠. 이 측압도 옆으로 작용하는 하중이니까 횡하중이라고 해당합니다. 자, 특수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지진 또는 강설, 폭설, 적설이 아니죠. 적설하중. 적설. 눈이 많이 와서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상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이상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하중들을 특수하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직방향 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 작업하중, 풍하중이 있는데 이 풍하중은 뭐다? 횡방향 하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풍하중이 수평하중에 해당이 됩니다. 고정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거니까 콘크리트 타설하면 딱 굳어버리면 고정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하중도 수직방향 하중에 해당이 됩니다. 연직방향 하중, 수직방향 하중 이렇게 해당이 되죠. 충격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콘크리트 펌프가가 여기서 콘크리트 부으니까 여기가 충격을 받겠죠. 위에서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충격하중도 연직방향, 수직방향 하중이라고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풍하중하고 측압 이거 두 가지를 횡방향 하중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철근의 중량, 콘크리트 중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연직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자, 풍하중은 횡방향 하중이다. 74번 콘크리트 공사 시 활용되는 거푸집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콘크리트 하중에 대해 뒤틀림이 없는 강도를 갖춰야 한다. 좋네요. 콘크리트 내 수분 등에 대한 물 빠짐이 원활한 구조로 간다. 자, 콘크리트 내에 있는 수분에 대한 물 빠짐이 원활해야 한다. 물이 빠지게끔 한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재료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성을 가져야 한다. 거푸집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죠. 제 전용성이란 말은 얼마나 반복해서 이것을 쓸 수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거푸집을 뛸 때도 손상이 안 가게 조심히 뛸려고 하는 이유가 또 다시 써 먹어야 되니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용성이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조립 해체 운반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뭐 그냥 좋은 말이죠. 2번이 물 빠짐이 원활한 구조를 갖출 거 말을 참 좋게 해놨잖아요. 콘크리트 안에는 자 재료가 뭐였죠? 물이 들어가죠. 물, 모래, 자갈, 시멘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 물과 모래, 자갈, 시멘트의 비율이 이 물의 양도 정해진 거죠. 물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 근데 이 물이 타설을 했는데 물이 막 빠져버린다? 그러면 이 물이 뭔 역할을 하냐면 시멘트하고 반응을 합니다. 이 시멘트하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수화 반응이라고 해요. 이 수화 반응에 의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열이 발생이 됩니다. 이 열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굳는 경화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 수화 반응을 충분히 못 하겠죠. 그래서 좋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만들어지기가 힘들다. 강도가 나오기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도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일부러 물을 넣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러 물을 빼는 것도 문제다. 적정한 수분이 있어서 수화작용이 충분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물이 증발을 빨리 해버리니까 계속 물을 보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도 생각을 해보시면
물을 빠지거나 물을 추가로 임의대로 넣어버리거나 임의대로 빼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콘크리트 강도를 설계자가 원하는 설계 기준 강도라고 부릅니다. 그 강도를 만족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번이 좋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75번입니다.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료나 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의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금합니까? 사용을 권장합니까? 던지지 말아라 이 말이죠. 줄로 묶어서 포대에 담아서 이동을 시켜라 하는 이야기죠. 1번이 잘못됐습니다. 낙하 충격에 돌발적 재해 방지하기 위해 버팀목 설치하고 동바리 등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B는 악천 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한다. 다 좋은 말입니다. 자, 1번 달주, 달포대를 사용을 하라고 했죠. 1번이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자, 공구 등을 전달할 때 달줄, 달포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건설안전 일단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 계속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